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7년, 당시 영국과 러시아 편에 서 있던 일본 제국은 선진화된 서방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포함한 서태평양의 여러 국가를 식민화시키며 스스로 세계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졌던 자신들이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의 군사력과 과학 수준에 충격을 받은 일본 제국은 자국의 과학력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아시아 최초의 종합과학연구소인 리켄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36년, 리켄 연구소는 국가기관과 기업 등에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었으나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켄 연구소는 투자자의 입김이 닿지 않는 더욱 자유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금을 필요로 했고, 이에 자신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을 상품화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학 분야를 적용하여 감광지 제조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이 회사가 리코의 전신인 리켄 감광지 주식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필름과 인화지를 개발하던 회사였지만 아직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지 않던 시기였던지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카메라 보급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1937년, 리켄 감광지는 독일 카메라의 카피품을 생산하던 카메라 제조업체 아사히 부산을 인수하며 카메라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아사히 부산은 이미 기존의 올림픽이라고 이름 붙여진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리켄 감광지사는 아사히 부산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여 리코 최초의 카메라 슈퍼올림픽을 생산하게 됩니다. 리켄 감광지사는 카메라와 쌍안경, 현미경들을 개발하며 취급 상품을 늘려나갔고, 결국 1938년에는 회사 이름을 리켄 광학공업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광학기기 전문회사로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는 니콘, 캐논, 올림푸스 등 수많은 광학회사가 설립되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었지만, 리켄 광학은 국가주도로 설립된 연구소에서 지원해주는 막대한 자금과 최신 과학기술을 제품에 빠르게 적용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941년 일본 제국이 하와이 진주만을 선제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제국은 군사력에서 우위에 서고자 리켄 광학의 설립 주체이자 안정적인 자금줄을 대주고 있었던 리켄 연구소에 핵무기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써 종합과학연구소였던 리켄 연구소는 일본 핵개발 프로젝트인 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대 아시아 최대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던 리켄 연구소는 핵개발의 필수 장비인 입자 가속기까지 개발하며 단기간 엄청난 기술력 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에게 두 발의 핵폭탄을 맞은 일제는 패망하였고, 핵무기를 개발하던 리켄 연구소는 연합군에 의해 재단법인이 해체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리켄 광학은 사실상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일본을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합국 군사위임 통치기구 GHQ를 설립하며 간접적으로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고, 이 기구의 최대 수장으로 더글러스 메가더가 맡게 됩니다. 일본이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조차 갖추지 못하며 동아시아의 농업국가로 전락하려던 순간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일본이 연합국들의 전진 군사기지이자 군수창구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외화가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모든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광학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호재이던 이 시기, 리켄 광학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분명 리켄 광학이 카메라 기술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라이카와 롤라이는 둘째치더라도 당장 자국에 존재하는 경쟁사들조차 리코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대들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이러한 회사들은 렌즈나 카메라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거나 군수기업에 막대한 자금줄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에 반해 감광지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부수적으로 카메라 회사를 인수했던 리켄 광학이었기에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리켄 광학은 1955년부터 사무기기 분야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개발한 복사기인 리코피 101은 매우 작은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효율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 이 복사기의 파급력은 대단했는데 제품의 이름인 리코피가 복사해달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리코피는 곧이어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의 저임금으로 값싸게 제작할 수 있었던 리코피는 해외에서 저렴한 금액과 좋은 성능으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윽고 1962년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 활발해진 리켄 광학공업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회사 이름 리켄工学工業株式会社는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회사의 이름을 축약하여 리코라는 사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1960년대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좋은 리코의 사무기기는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랐는지 1960년대에 리코는 미국과 스위스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대만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의 규모가 급격하게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코가 세계적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던 시기,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 당시 해외에 사무기기를 수입하는 신도교역이라는 회사는 자체 기술로 한국 최초의 복사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당시 값비싼 수입품에 의존하던 한국 시장에서 신도교역의 복사기는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결국 이 복사기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조달청에 납품까지 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신도교역이 한국 유일의 복사기 생산 기술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자 세계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던 리코는 신도교역에게 합작회사의 설립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코의 입장에서 신도교역은 자신들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한국에 유통해 줄 수 있는 우량 기업이었고 신도교역의 입장에서는 리코와 기술 제휴를 통해 자체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면서도 리코의 제품을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합작회사의 설립은 두 회사 모두에게 이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1970년 한국의 신도교역과 일본 리코의 자금이 투입되어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는 설립되자마자 리코의 기술력을 10분 적용하여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무기기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리코는 한국에 대한 사무기기의 판매와 사후 서비스를 모두 신도리코에게 일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도리코가 담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무기기에 한정되었고 카메라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IMF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카메라는 수입 제한 품목이었고 삼성이나 금성 같은 국내 대기업이 리코를 수입하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리코 카메라의 입지는 일본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입지와는 달리 일본에서의 리코는 두터운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던 브랜드였는데요. 리코는 기존의 전통적인 렌즈 교환식 제품보다는 고급스럽고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컴팩트 카메라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리코 카메라의 정점을 찍은 제품이 1996년 처음으로 선보인 첫 번째 GR 시리즈 GR1이었습니다. GR1은 4군7매의 28mm 렌즈를 탑재하여 당시 출시되던 렌즈 교환식 카메라급의 품질을 자랑했고 마그네슘 다이캐스트를 외장 부품으로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컴팩트 카메라인 주제에 1996년 당시 10만엔이나 하는 고가의 카메라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카메라는 아니었고 보통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서브 카메라나 텐디드 카메라로 인기가 많던 제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최초의 GR 시리즈가 출시된 1996년에는 삼성이 키녹스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리코의 카메라는 언제부터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신도리코와 일본 리코와의 관계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1970년 신도리코가 설립될 때 리코는 한국의 독점 유통과 기술 제휴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었는데요. 바로 신도리코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사무기기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리코의 제품을 독점 유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코의 입장에서도 기술 제휴까지 해서 다른 나라의 회사를 성장시켜놨더니 해외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삼성과 금성이 사무기기 사업을 시작하고 롯데가 일본의 캐논과 합작하여 국내에 롯데캐논을 설립하자 한국 사무기기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사무기기 시장에서 신도리코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고 매출 악화를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신도리코는 1995년부터 해외 수출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렴한 금액과 높은 수준의 신도리코의 제품은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고 38개국에 10만 대의 복사기를 수출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금탑 산업 훈장까지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신도리코는 이를 기점으로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본 리코도 점진적으로 보유 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리코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던 대망의 2013년 리코가 신도리코의 주식 130만 주를 한 번에 매각하며 리코의 지분은 3%대로 떨어졌고 이로써 회사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주주로서의 입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리코와 신도리코는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사실상 완전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도리코에서 자금을 회수한 리코는 같은 해 국내 법인 리코 코리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진용품을 유통하고 있던 세기 PNC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카메라 브랜드인 리코와 펜탁스를 한국에 유통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리코는 카메라 업체보다는 사무기기, 오피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카메라 업체로서의 입지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